지난 2023년 갑자기 아파트에 나타났다는 젊은 남녀 여러 명. 한 집에 거주하며 무리 생활을 하던 남녀들의 모습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상한 남녀를 목격한 주민 중에는 우연히 송호경 경감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저희 집에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거주하면서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 무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송호경 경감. 아무래도 얘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 성인 영화 찍는 아들이 아니겠냐. 새벽에만 자꾸 움직이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24시간 감시를 하고 동행을 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팀을 꾸리려던 그때 갑자기 없어져서 사라져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무리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 지난해 5월 2일 한 지구대에 접수된 실종 신고를 통해서였습니다. 보통 이제 신고하면 이제 집으로 가는데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언니래요. 그래서 아 친언니냐? 그러니까 친언니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가족분이 계셔야 된다. 가출이기 때문에 하니까 뒤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가출이니 1층에 핸드폰을 버리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유초통에다가. 늦은 밤 휴대전화도 버리고 사라진 여성은 무작정 택시에 올라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밤 11시쯤 넘어가 모르는 전화가 제 핸드폰을 자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였었어요. 택시비 갖고 좀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고 하고 바로 내려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4년 전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당시 28살의 은하 씨. 그녀는 왜 휴대전화도 택시비도 없이 밤늦게 부모님을 찾아왔던 걸까? 말은 안 하고 불안해하고 집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엄마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엄마 좀 기다려줘 이러면서 입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딸의 모습을 본 은하 씨의 어머니는 불현듯 2달 전에 걸려온 딸의 전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연락도 되지 않던 딸이 갑자기 전화로 어떤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다시 끊겼다는 딸의 연락. 부모님은 집에 돌아온 은하 씨에게 혼인신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하고 싶어 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 혼신고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네 갈게. 거기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러면 태민이가 강요했나? 맞대요. 같이 살던 친구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딸의 말에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부모님. 그런데 그 우리 적은 애가 저한테 혼인무효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언니가 도저히 이야기를 모아서 엄마 이제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 그게 이제 성매매 사건이었었어요. 그날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죠. 마음이 너무 아파.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야 동생에게 힘겹게 털어놨다는 은하 씨의 고백. 그녀가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의 강요로 성매매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주시하고 있던 무리에서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경감은 곧바로 팀을 꾸려 은하 씨의 진술부터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의 진술에 따르면 세 쌍의 부부가 함께 살던 그 집에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남아있었던 상황. 우리에 남아있는 여성을 구출하기 위한 검거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피해자분과 아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었고요. 지난해 8월 14일 주범과 또 다른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주범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26살에 불과했던 가해 여성 태씨. 그녀의 남편인 유씨를 비롯해 남성 가해자 3사람도 이날 체포됐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수년간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4명. 모두 20대로 주범 태 씨와 남편 유 씨,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신 씨와 조 씨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의 관계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경찰생활 46년째인데 평생을 형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황벌처럼 여자가 모든 걸 주도를 하고 혼인 신고한 남편이 있는데 같이 거주하면서 다른 남자 피의자들도 모두 자기 애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왕벌처럼 한 집에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내연남 2명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범 태 씨. 대체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고, 근데 난 일을 가만두지는 못하겠고, 이래서 용기를 좀 내기는 했는데, 탈출 전까지 가해자 4명과 또 다른 피해자 1명 및 그녀의 아이까지 모두 7명과 한 집에서 생활했다는 은하 씨. 그 집엔 눈에 보이는 계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축에도 못 끼죠. 집에서는 그냥 제가 하인이에요, 하인. 저희는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고, 여왕벌과 수벌, 그리고 일벌을 연상시키는 태씨 무리의 기묘한 공동생활. 그 은밀한 비밀, 몹시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이 태씨를 체포하면서 탈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 소희 씨. 그녀는 어쩌다 태씨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됐던 걸까? 저는 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태는 손님으로 와서 태는 이제 저를 지목하면서 고기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근데 첫인상부터 저는 조금 무서웠었어요. 문신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고기를 굽다가 긴장을 하는 바람에 갈비를 태웠었어요. 그래서 태이 왜 사과를 안 하냐, 나는 손님인데 하면서 고깃집 뒤에 데리고 와서 때리기도 했었고. 이후 집요하게 소희 씨를 찾아왔다는 태 씨.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왔었어요. 놀자, 왜 안 되는데? 니 안 바쁘잖아, 이런 식으로. 얼마 뒤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한 소희 씨는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으며 태 씨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한참 이제 육아로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년 만에 다시 태 씨를 마주하게 됐다는 소희 씨. 그런데 소희 씨의 딸을 본 태 씨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에 50일 정도 된 아기가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하니 그 아기를 한 번만 보여주면 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억을 받으면 니한테 5천만 원 정도 떼주겠다. 태 씨가 소희 씨의 딸을 하루만 빌려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품은 내 새끼고, 그리고 아이로 동거래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언성을 높여가면서 용량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빌려달라는 건데 왜 그러냐, 또 맞을까봐, 그리고 아기를 언제든지 강제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납치하고 이럴 것 같은 무서움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태 씨에게 딱 하루만 딸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희 씨. 하루가 지나자마자 소희 씨는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태 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6개월 만에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소희 씨. 태 씨와 더 이상 엮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때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애 데리고 안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네가 우리한테 애 유기한 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2023년 2월
거듭된 태 씨의 협박에 남편과 상의한 뒤 함께 태 씨의 집으로 들어간 소희 씨. 이후 1년이 넘도록 그 집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건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태 씨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소희 씨는 매일매일 태 씨가 지정한 할당금을 채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이어졌다는 태 씨의 폭행. 그런데 소희 씨가 태 씨의 집에 들어올 땐 분명 남편 조 씨도 함께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남편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일을 짓고 했어요. 너 사실 네 남편이랑 사귄다고. 남편 유 씨의 내연남 신 씨까지 한 집에 있었던 태 씨. 여기에 소희 씨 남편까지 내연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태 씨의 성매매 강요와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소희 씨. 태 씨 무리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었던 걸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주변 소리까지 들어가며 피해자들을 감시해왔다는 태 씨. 게다가 피해자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모두 태 씨의 남편과 내연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성매매를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수천 회의 성매매를 지켜 1억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다는 태 씨 일당. 놀랍게도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은 성매매 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부모님한테 돈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뜯어낸 돈이 총 얼마예요? 1억 정도 돼요. 일단 제일 크게 들어간 건 카드값. 자기 치장비,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지갑, 그리고 이제 구찌, 샤넬, 디올 뭐 이런 지갑이나 향수나 가방이나 그런 거 샀던 것 같아요. 자신의 SNS에 차와 집을 샀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자랑하곤 했던 태 씨. 심지어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번 돈을 남편에게 받은 용돈이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매매를 시킨 거에 있어서 남자애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냥 뭐 데려다 주거나 태우고 오거나 아니면 한 번씩 어플이 정지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 폰 빌려가지고 또 사람 구해서 나가고 이랬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한테 팔을 계속 차였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갈 때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때는 폭행하곤 했다는 남성들. 그들은 마치 수벌처럼 태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은 왜 이렇게 그녀의 말에 쩔쩔맸던 걸까? 태진이 명령하고 통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태진이 통제하고 명령하는 걸 따랐던 그들의 이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라기보다는 그녀의 말대로 해야 재밌고 맛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난 6월 18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주범 태 씨는 징역 10년형을, 남편 유 씨는 5년, 내연남 신 씨는 3년, 소희 씨의 남편 조 씨는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죄책감 없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으로 SNS에 거짓된 인생을 게시해온 건 역시 태 씨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태 씨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소희 씨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태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본 전문가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해자들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2024년도에 덴버 콜로라도에서 그 로버트 호킨스 사건이 발생해요. 피해자가 6명이었고 강금 폭행, 협박, 심리적 통제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할당량을 준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로라도 덴버에서 인신매매 범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448년을 선고합니다. 인신매매에 적용되지 않은 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강금하고 특수강금 했잖아요. 그리고 학대했잖아요. 범죄 사실에 비해서 이분들이 그 인생에서 받았을 그 타격감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나왔다라는 그 의아함과 분노가 있는 거죠.